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가장 센 의대 논술, 의학과, 그러니까 생명과학 담당 논술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도 올패스, 즉 아주대학교 의학과 과학 논술이죠.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올해 2025학년 만점을 위한 강의로 작년도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대 의과대학은 수리논술 그리고 생명과학 과학논술에서 또 12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특히 논술 80%, 내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80%니까 논술 100%나 없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수능 체제가 굉장히 빡세다. 그리고 시험은 좀 늦게 보는 편인데 11월 30일입니다. 근데 수능 끝나고 준비한다. 이건 넌센스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생명과학 2를 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슨 뭐 DDPF 뭐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파악하는 데만 꽤 오래 걸리고 그것을 생물2와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려면 꽤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여기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우리 직영에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11월 30일 논술 80%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올패스 고3 재수생 가장 논술다운 논술학교 매직인데요. 오늘 요번 강의는 2024학년 기출에 1번, 큰 1번은 이제 수리논술. 그러니까 2의 1번인데 아주대 논술 특징이 2의 1, 2, 3, 4, 2의 2.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7, 8개로 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의 1, 인트로덕션한 문제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못 봐도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유전공학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염기 서열에 대한 문제들, 그죠? 그래서 뭐 게시코돈, 전교코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물1, 생물2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과학연구소장 유홍선, 서초동, 방배동, 스카이 입시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모집 단위, 모집인은 178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과대학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뭐 첨단, 여기는 이제 다 수리논술만 보겠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20명. 약학대학은 이제 주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명을 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의학과는, 합이 6개, 이거 안 입어도 되겠죠? 약학과도, 합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의과대학 20명에 대한 과학논술, 생명공학에 대한 것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약학과 포함은 수리논술인데요. 의학과는 생명과학 1, 2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항수는 2문제, 답안지는 A3 1페이지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논술은 과학논술, 생명공학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 근데 그게 말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얘도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느냐라는 거, 또 연습을 어떻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 즉 결론 도출이 아니고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는 과연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한 것, 또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 다 파악하면서 ADH라든지 이런 거, 혈압관계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지망생으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내용상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걸 접근하는 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 그다음에 답이 틀려도, 근데 답이 틀린다고 결과가 틀려도 과정이 맞았다. 아무래도 답이 틀리면 위험하죠. 하지만 답이 어느 정도 틀려도 풀이 과정이 옳으면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을 암기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영어 제시문도 지문에 나오는데요. 가장 논술다운 합격 매직. 11월 30일 시험 봅니다. 시작할까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논술 우수자 전형에 나오시는 우리 강사진들, 선생님들, 다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한양대부터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항공대 등 병행하고요. 그리고 연중, 상설, 매일 시간대가 몇 군데가 있죠. 고3 재수생, N수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주대는 서울권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서울권 아니니까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늘어났다 해서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입시 문이 조금 증가했다, 늘어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N수생 하다가
난 의대 이번에 못 갔어. 한 2년 해보니까 공대가 싫어. 그래서 다시 지원하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설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의학 생명과학, 자, 시작합니다. 2의 1번, 아주대 의과대학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문항 2번입니다. 자, 생명과학 1, 2가 있고, 핵심 개념 및 용어는 기초대사량, 내분비계가 호르몬, 자율신경계, 그럼 여러분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량작용, 뭐 음성 피드백 등 여러 개 다 나오겠죠. 뭐 간세포, 그다음에 뭐 우리가 뇌하수체 전염, 후염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호흡, 유전병까지 나옵니다. 60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과체중과 비만은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을 흡수하면은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건 지방이 좋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자, 체질량 지수가 25. 뭐 계산 한번 나오는데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지수가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간주하고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하는데, 이건 평범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는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디빌더 같은 사람은 30이 넘어도 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육량 때문에. 그래서 근육량에 따라 다르죠.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도 많아지는데 이제 일반적인 범주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만은 제2당뇨, 지방간,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및 정형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와 기대 수명을 감소 초래하기 때문에 주요한 건강 문제 하나입니다. 자, 뭐 다 알죠? 제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고 분비가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리는 당뇨병이죠.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인식 못하거나 표적세포가 자꾸만 인슐린에 대해서 아이 나 몰라, 나 혈당 안 낮춰, 이런 식으로 습관 또는 뭐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2당뇨병인데, 제2당뇨병은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생 섭색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방간,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거,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도 노인네들이 이제 워낙 이런 병에 많이 걸리시니까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중증 환자들보다는 이런 노인네들 치료하는데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방, 그러니까 뭘 축적하는 과체방 체중과 비만은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매년 400만 명 이상이 비만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환경 및 유전 요인에 기인한 만성 진행성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발생 원인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형태로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신석시대 전 인류 옛날에 10만 전부터 뭐 만 년 전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맨날 배고프고 춥고 쫓기고 춥고 도망 다니고, 그죠? 굶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발달했어요. 근데 현재 인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만이 올 수가 있죠. 특히, 뭐 저도 외국에 잠깐 있었지만 외국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비만이 많은 측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우리 바로 위 북한의 그 지도자 아시죠? 뚱뚱한. 이제 그 친구를 보면은 벌써 이미 어마어마한 비만에다가 과체중에다가 이미 당뇨, 그다음에 왼쪽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뇌경색까지 온 상태, 이런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구두도 못 신어요. 당뇨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는 정말로 심각한 과체중과 비만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자, 그러면 여기 다음 내용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식이조절. 그렇죠. 적게 먹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 적게 흡수하거나, 그다음에 운동 치료 및 행동 치료이지만 운동 치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귀찮은 사람.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가능한 걸어야 되는데. 자,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 충분히 체중 감량이 어려운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 빨리 할게요. 현재 치료된 비만 치료에는 오리스타트와 글루카곤 유사, 그러니까 글루카곤과 유사한 펩티타이드, 그래서 글루카곤 라이크 펩티타이드와, 그래서 GLP-1입니다. 변형체인 리라클루티드가 있습니다. 또는 리라클루타이드라고 발음해도 돼요. 그래서 오리스타트는 섭취된 음식물에 포함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및 췌장 분리의 리파즈, 라이파이스를 발음해도 돼요. 저해제로서 장관 내에서 지방 흡수를, 아무래도 지방 흡수를 억제합니다. 체중의 증가를 억제하는데요. 그런데 오로리스타트는 체중 감소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식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오욕 실정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욕구가 큰 거.
배고픈 생각과 포만감이 상호작용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GLP-1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간 내에 위치한 뇌세포, 자, 뇌세포에 작용하여 배고픈 생각을 줄이고 위에 위치한 감각신경, 뉴런신경이 작용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늦추면 소화가 늦으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없겠죠. 또 포만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GLP-1은 식욕을 줄이고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켜 체중 증가를 억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 1990년대 뭐 스톡홀름 대학인가요? 거기서 개발한 그런 약품들인데요. 자, 하지만 GLP-1은 체내에서 근육과 빠르게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지 못한다. 앞에 다 그럼 효과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이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디펩티딜 펩티다제, 다이펩티드, D에서 보니까 DPP라 할게요. 디펩티딜 펩티다제, DPP4라는 펩티다제 분해 요소가 GLP-1의 말단에 아미노산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미세 패턴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용체를 활성화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미노산 지방산을 결합하는 게 바로 리라클루티드 또는 리라클루타이드인데 유럽에서 지금 개발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상당히 효과적이고 복용후 1개월 이내에 체중 1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혁신을 일으켰던 비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 한 10% 정도 감소하는 게 꽤 크죠. 자, 그래서 자, GLP, 자, 뭐, 글루카곤 라이크, 여기는 펩티다제인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끝에가 알라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COH, 카르복실기가 있고, 아미노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리라코드 여기다가 뭐 붙였어요? 아, 지방산을 붙여서 이거 우리가 그냥 소화기에서 확 없어지지 않게 해서 오래 유지되는 그러한 이제 유기화학적 트리트먼트를 거친 아주 좋은 신약품이죠. 자, 그래서 이거 체질약 뉴스 읽어보시면 돼요. 체질약 뉴스는 킬로그램 단위로 사람 몸무게를 재는 거 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운동한 사람은 예외사항입니다. 아무튼 여기 쭉 읽어보시면 라이파이스 중성지방 분해요소. 자, 문제 2의 1 보겠습니다. 자, 40대 남성이 급격한 체중 증가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의사는 환자의 체중 증가 원인을 찾고자 환자가 안정 상태에서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자,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 환자의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 정상인보다 적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를 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물만 먹어 살찌는 게 아니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거죠. 자, 그 결과 환자가 시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 정상인보다 적음을 알고 있고 의사는 환자 체중 감소를 위해서 리라클루이드 투여와 함께 자, 냉수욕을 자주 하도록 조언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 웬만큼 춥지 않으면 냉수욕을 하라 막 이랬는데요. 네, 냉수욕이 왜 좋은지 나옵니다. 자, 의사가 판단한 체중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냉수욕을 자주 하도록 조언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단, 골격근 수축에 몸떨림이 없는 정도는 냉수욕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달달달 떨면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냉수욕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냉수욕을 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체온 조절 기작을 생각하면 되죠. 자, 열 발생, 열 발산 기작. 그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죠? 예, 잇목은 수축. 그죠? 이런 거. 모세혈관 수축, 모세혈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냥 이거 뭐, 이 리라클루이드가 뭐야? 이런 문제가 왜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리라클루이드 투여와 함께 리라클루이드는 왜 좋을고, 그 다음 냉수욕을 하는 거. 자,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채점. 기준. 에너지는 ATP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소모됩니다.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 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발생하죠. ATP를 많이 발생하고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체중이 줄죠. 자, 안정 상태의 에너지 소모량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로 체중 증가. 자, 기초대사량 감소. 그리고 산소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다 써야 돼요. 냉수욕으로 체온 감소. 자, 열 발생 기작. 그죠? 에너지 증가, 소모량 증가 또는 에너지 소모 증가로 답하면 되죠. 답은 벌써 나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몸은 자, 조금 얘기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제 에너지로 이제 소모해서 ATP 형태로 저장하거나 또는 그걸 체온 조절 뭐 이렇게 선생님 떠드는 것처럼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뭐 쭉 써요. 산소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하죠. 산소 소비량 당연히고. 그리고 안전 상태에서 산소의 산소 소비량이 적으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기초대사량이 적으니까 이 사람은 좀 뭐 말 그대로 마른 비만, 뭐 어떻게 보면 비만이지만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뚱뚱한 것 같은데 근육이 없으면 이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약간 퉁퉁한 것 같아요. 운동수 보면 왜
우리 유현진 선수 같은 그다음에 씨름 선수 같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비만 같지만 상당히 기초대사량이 커서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비만 월생을 기초대사량이 감소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죠. 그래갖고 냉수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체온이 감소.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열 에너지 방출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알다시피 잇모근이 열 에너지 방출, 잇모근 어떻게 다치고 교감신이 확장되는 그런 걸 쓰면 되는데, 자, 냉수와 욕을 자주 하여 열 에너지 방출을 증가시키면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고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라클로이드에 의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열 발생 기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냉수욕을 자주 해서 기초대사를 증가시키면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웬만큼 춥지 않으면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찬물에 왜 목욕을 하느냐 그러는데 바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살이 찐 사람들은 냉수욕을 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건 아니다. 그래서 덜덜 떠는 거는. 자, 그래서 냉수욕을 하게 되면은 열 발생 기작이 발생한다.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대학교 첫 번째 문제, 2024년도 2의 1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 나가는지 거기서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아주대는 11월 30일 날 논술을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